저는 대학병원에서 간담체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45살 윤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일상이죠. 동료들은 저를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30살의 레지던트였고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죠. 김민석이라는 치과 의사와 사귀고 있었는데 민석은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만났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마지막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도 받고 메이크업 리허설도 하고 하객 명단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석에게 연락이 안 됐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석도 병원 일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절친한 친구인 정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입니다. 화려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라에게도 연락이 안 됐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고 집에 전화해도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죠.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신랑과 들러리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의 병원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죠. 지혜야, 민석이 갑자기 사표 내고 해외로 떠났대. 그것도 여자랑 같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여자가 유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민석과 유라는 정말로 함께 떠났던 거죠. 저를 두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이룰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석과 유라가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아직도 꾸미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8시가 되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셨어요. 지혜야, 오늘 결혼식인데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 저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으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시쯤 웨딩 플래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오늘 오후 2시 결혼식이잖아요. 신랑분은 언제 오시나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식이 취소됐어요. 웨딩 플래너는 당황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취소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오후 12시, 원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 웨딩홀로 향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홀 안에는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입을 예정이었던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새하얀 드레스가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를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완벽한 신부 모습이었죠. 메이크업은 하지 않았지만 드레스는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하지만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직원이 들어왔어요. 신부님, 왜 혼자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가셨죠. 저는 빈 웨딩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0명의 하객이 앉을 예정이었던 의자들이 모두 비어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꽃장식이 그대로 있었고 제가 서야 할 자리에는 마이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사진작가가 나타났습니다. 신부님, 사진 촬영 준비됐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결혼식이 취소됐어요. 사진작가는 놀라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분도 눈물을 글썽이며 촬영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웨딩홀을 나섰어요.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제게는 한겨울처럼 춥게 느껴졌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이 제게 가장 익숙한 곳이었고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고 지금은 대학병원 간담체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했죠. 그 배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외래 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앉아 오늘의 환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환자가 예약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죠. 정유라,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라라는 이름이 흔한 편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이를 보니 45살이었습니다. 유라와 같은 나이였어요. 우연의 일치치일 수도 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차례가 되어 간호사가 환자를 안내했어요. 정유라 환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분명히 유라였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뼈만 남아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가발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를 밀고 들어온 남자는 민석이었습니다. 민석도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절반 이상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라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고 저는 의사였으니까요. 앉으세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유라의 휠체어를 진료 테이블 앞으로 밀어왔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유라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온 상태였어요.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야, 나 죽는 거지? 유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습니다. 유라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료는 2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철저히 의사로서만 행동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유라와 민석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그들을 다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특히 유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환자를 부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달라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도 말이죠. 오후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날은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어요.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강 둔치를 따라 걸으면서 15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유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줄을 섰고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늘 유라 옆에서 조용한 친구 역할을 했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민석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유라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유라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냥 순서가 바뀐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3년 동안 민석과 사귀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석은 다정했고 유머러스했어요. 제 일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죠.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라도 저희 관계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석과 유라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결혼 준비를 하는 몇 달 동안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차를 한 잔 끓여서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오늘 일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유라의 병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췌장암 사기라면 생존율이 매우 낮죠. 아마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민석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치과의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해외에서 뭔가 잘못됐나 봅니다. 성공을 꿈꾸며 떠났던 그들에게 현실은 냉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말이에요. 복수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한때는 제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특히 유라의 경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온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야,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톤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민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야.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혜야, 정말 미안해. 그때 일은 변명할 수 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유라가 임신했다고 했어.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임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 유라가 나를 데려가려고 꾸민 일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민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유라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지. 너한테 말하는 것도 무서웠고 변명 같은 해명이었어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냈어?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 호주에서 치과를 차렸는데 몇 년은 잘 됐지. 하지만 유라가 계속 돈을 쓰더라고. 명품이며 여행이며 돈이 모자랄 줄 몰랐어.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결국 망했어. 빚까지 져서 한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지. 그런데 유라가 병에 걸린 거야. 처음에는 위험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 췌장암이더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민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유라가 너를 보고 싶어 했어.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야, 유라는 오래 못 버텨. 의사 말로는 몇 달 정도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예상이 됐어요. 나도 이제 후회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저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뻔뻔한 남자였어요. 저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직도 누군가의 삶을 보험처럼 여기는구나. 유라가 죽으면 내가 널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그때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아니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그게 아니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1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 저는 카페를 나서려 했는데 민석이 급하게 뒤를 따라왔어요. 지혜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분노도 있었고 황당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실망이었어요. 그가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망 말이죠. 15년 전 민석은 유라의 거짓 임신 때문에 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핑계에 불과했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먼저 상의했을 텐데 말이죠. 그는 그냥 도망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라가 죽어가니까 저를 다시 찾은 거죠. 진정한 사랑이나 후회가 아니라 또 다른 도피처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민석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복통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응급실로 내려가 유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누래지고 의식도 흐릿했어요. 민석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일이 어색했지만 이곳은 병원이니까 의료진으로서 행동해야 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저를 알아봤어요. 지혜야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한때는 그렇게 곱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무서워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로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유라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민석은 매일 병원에 와서 유라를 돌봤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틀 후 유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죠. 교수님, 정유라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저는 즉시 병실로 달려갔어요. 유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침대 옆에서 유라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유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죠. 며칠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밖에는요. 그날 밤 유라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렀는데 유라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지혜야, 잠깐 앉아줄래? 저는 민석에게 잠깐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유라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용서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용서할 필요는 없겠지. 유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유라의 이마에 손을 올려주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유라야. 그게 제가 유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였어요. 다음 날 새벽 유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석이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들렸어요. 저는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어요. 장례 준비는 민석이 모두 맡았습니다. 유라의 가족들도 와서 도와주었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몇 명 참석했어요. 민석이 저에게도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일은 다 했어. 며칠 후 민석이 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야, 유라 장례식에 와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너만 몰랐던 거지.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고마웠어. 유라를 끝까지 돌봐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후배 의사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의사로서의 윤리와 사명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니 3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열심히 필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15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앞날을 낙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몰랐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직업적 윤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한 후배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 길을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강의를 마치고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았어요. 15년 전 그 끔찍했던 결혼식 날을 생각하니 지금의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보니 45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15년 전보다 훨씬 밝고 당당했어요. 민석과 유라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제 제자 중 한 명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게는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병원을 나서는데
민석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을 보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얻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고요함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15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윤지혜로 말이죠.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